예. 그래서 5번 채굴이고요. 지금 시간이 9시가 돼가지고 이거 제가 쭉 봤더니 내용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못해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길어서 한번 나눠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좀 해보고 시간 적절한 수준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한 10시까지. 아, 그럴까? 1시간만 해볼까요? 하시면 1시간까지 한번 해볼 때 다음 해보시죠. 주에 이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네. 코드만 안 짜면 뭐 쉬워요. 코드 짜는 게 어려서 그렇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채굴이고요. 채굴인데 보시면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좀 많이 또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마이닝이라고 그러고 채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니까 채굴자들이랑 그리고 이용자들이랑 약간 경제적인 논리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야 이거 사토시 나카모토 이 아저씨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 정말 사실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막 그런 게 있어서 됐습니다. 우선은 블록 헤더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봤던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헤더랑 거래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세그윗 이후부터는 거래 내역 외에도 사이닝된 값이 별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세그윗 적용부터 1.8메가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웨이트라는 단위로 뭐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만 웨이트라고 그랬나? 뭐 근데 어쨌든 1.8메가 정도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의 크기가 1.8메가가 되었으니 사실은 트랜지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게 헤더랑 이렇게 트랜잭션 두 개만 존재했었는데 세그윗 적용 이후부터는 이렇게 위트니스 부분이 사이닝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뒤에 보이세요? 네. 막 흐리네요. 저는 엄청 깨끗하게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를 보면 지금 여기 데이터 설명 중 이렇게 시그니처 부분은 별도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것들이 머클트리 루트를 전에 트랜지션 할 때 머클트리 루트를 사실은 휘트니스 부분의 머클트리 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의 머클트리 루트를 만들고 그걸 다시 만들도록 제한이 되었으나 무슨 어떠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되어 있던 게 이렇게 휘트니스들에 대한 머클트리 루트를 다 만들어서 이거를 코인베이스에 첫 번째 트랜잭션 그러니까 보상을 지급하는 트랜잭션에 포함을 시키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만듭니다. 머클트리 루트를 쭉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헤더에 들어가는 헤더에 여기 이렇게 머클 루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그니처 부분이 수정이 되거나 트랜지션 부분이 수정이 되면 머클트리 루트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머클트리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뭐냐면 어렵진 않고 각 트랜지션들의 해시를 모두 다 구한 다음에 해시를 구한 거를 또다시 해시를 구하고 여기서 해시를 구한 거를 또다시 해시를 구하고 그래서 최종 하나의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머클트리 루트라고 이 값을 머클 루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채굴인데 블럭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거 세그윗 관련해서 몰랐는데 여기 세그윗 관련 내용이 있어서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부분에 이게 들어가는데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모든 블럭의 첫 번째 트랜잭션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거든요. 그쪽에 아웃풋 사이드에 OP 리턴이라는 연산자를 써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블럭 헤더인데 이 지금 이렇게 헤더를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는 뒤에 가시면 이 헤더에 따라서 이제 채굴할 때 어떻게 채굴하는지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닝을 할 때 좀 절차 중에서 헤더를 자꾸 이용해서 이렇게 썼고 우선 기본적으로 헤더는 총 80바이트이고요. 그리고
해시를 씁니다. SH256으로 쓰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여기 친 것처럼 SH256 해시를 두 번 하면 돼요. 두 번 하면 더블 해시고요. 둘 다 더블 해시고 그리고 6개 항목 모두 리틀 인디언입니다. 리틀 인디언이 뭐냐면 이제 빅 인디언이랑 리틀 인디언이 있는데 빅 인디언은 예를 들어서 값이 뭐 0x 3 1 잘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값이 0x 됐습니다. 1, 2, 3, 4라고 한다면 이 저장이 될 때 리틀 인디언은 거꾸로 저장이 됩니다. 16그러니까 3, 4, 1, 2. 그다음에 빅 인디언은 그냥 1, 2, 3, 4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 6개 헤더는 리틀 인디언으로 되니까 실제로 값이 3, 4, 1, 2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값을 나중에 복원하려면 한번 뒤집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네, 사토시 왜 저렇게 했을까요? 이게 리틀 인디언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인텔 머신이 리틀 인디언이고요. 인텔머신 리틀 인디언이긴 한데 그다음에 요새 있는 이런 머신들 예전에 뭐라 그러나 이거 같은 이런 거 아니면 얘네 유닉스 머신 거 비인디언이잖아요. 네, 예전에 그 네. MC 계열들이 인디언이잖아요. 네. 아, 그런 거다 모토로게 죽었잖아요. 이게 맞는지 이 모르겠는데 사람이 뭐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개발한 인텔 머신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제 생각에 아니 리틀 인디언이 실제로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비교를 할 때 좀 더 유리하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하고 본 것 사실 같아요. 제가 이 질문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데이터 저장 방식이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네트워크에서 되게 오고 많이 가는데 사실 네트워크보다는 빅인디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빅인디언인데 그냥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고려했다 그러면 빅인디언을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오더는 빅인디언이에요. 리틀 인디언이 아니에요. 네트워크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트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빅인디언이랑 리틀 인디언을 지금 변환하는 건데요. 코드 잠깐 결과 쪽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대충 그냥 한번 보시죠. 값을 파싱을 이게 지금 실제로 여기 있는 부분이 실제 헤더고요. 비트코인에 있는 특정 블럭의 헤더고 이 헤더를 파싱을 이렇게 하고 파싱한 거를 다시 이렇게 어셈블 해가지고 다시 헤더로 만드는 작업인데 실제로 코드에 보시면 여기 리졸브드라고 되어 있어요. 리졸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앞뒤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리졸브드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코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지금 풀어져 있는 해시 스트링을 하나하나 해시 2바이트씩 이렇게 잘라서 배열로 만드는 거고요. 배열로 만드는 걸 리졸브드에서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리버스. 리졸브가 아니라 리버스한 게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더블 해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 리버스에서 만드는 내용이 그냥 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파싱해서 가져오는 거. 파싱하고 파싱한 걸 어셈블하는 거. 이거 사실은 잘 보이면 이거 하나하나 따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버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거꾸로죠. 거꾸로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트 데이터로가 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텍스트 데이터로 오고 네, 가는데 텍스트. 왜 빅인디언을 쓰고 있는데 밑에는 나눴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려는 거 아니야? 보기 좋으면 그 빅인디언이 훨씬 보기 좋지. 그리고 이게 바이너리 데이터로 옮겨 다니고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프로토콜에 오고 갈 때 텍스트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또 바꿔서 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래요. 또 여기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것도 여기 저 뒤에 이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또 이 부분도 뭐 요쪽쯤에 이렇게 이 부분 거꾸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스탬프도 여기 뒤쪽에 이렇게 이쪽 어디 있을 거예요. 이쪽 어디 있을 거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지금 헤더를 잠깐 보셨지만 보시면 바이트 수 m비트는 4바이트, 넌스 값은 4바이트, 타임 4바이트, 머클툴은 32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따 이게 앞에 이
예를 들어서 버전이 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4개여야 되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아, 이거 확대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확대해서. 자, 이게 블록의 버전인데요. 버전은 BIP 9에서 사실은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버전이 보시면 어디 있어요? 20만인가 뭐 여기 어쨌든 여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재밌는 건 32비트의 버전 처음에 3비트는 001로 시작하고 나머지 29비트는 소프트포크에 진행할 때마다 해당 비트를 세트함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니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나? 해주세요. 그럴까요? 이런 거 언제 들어보겠어요? 이제 단축키를 몰랐어. 자, 아까 4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계산기로 해서 보시죠. 아까 그 버전은 4바이트인데요. 4바이트는 결국엔 4 곱하기 8 하면 32비트입니다. 자, 32비트. 32비트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1010이 32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 3비트는 001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001.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총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예. 이만큼이 사실은 이 30이고 여기서 001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29개 비트는 소프트포크가 진행할 때마다 해당 비트를 세트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소프트포크가 한 번 진행이 되면 아이고 씨. 자료수가 틀려? 이렇게 딱 된다는 거죠. 1에 29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소프트포크가 일어나면 이 앞자리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 처음에 1일 때는 처음에 이진수가 0일일 때는 1이잖아요. 10진수라면. 근데 10이 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01 0100이 되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뻥튀기 되겠죠. 그래서 버전이 원래는 지금 0x 다시 가볼게요. 이거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거 너무 자주 보내갖고. 자, 보시면 지금 세그윗이 진행된다면서 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001, 그 다음에 0이 27개, 그 다음에 여기서 27개, 0이, 그 다음에 1,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보면 16진수로 바꾸면 이게 결국에는 0x 2 0 0 0 0 0 0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소프트포크가 또 일어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포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뭐 A0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주요별이 A가 되죠. 아, A가 되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어디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안 적어놨네. 이런 식으로 버전은 이렇게 처리가 된답니다. 그래 여기 있네요. 그래서 1이 되고 2 지금 현재 세고 있대고 4 그다음에 10 아 그러네요. 4, 4, 16 8이 되는 게 아니라 16이 되네요. 16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12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난답니다. 버전은. 그래서 버전 체계는 근데 이게 버전도 사실은 이게 또
그러니까 마이닝을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나 봐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나름. 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시 난이도 이제 n비트랑 타겟 비트랑 디피컬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보통 난이도라고 그러고 뭐 해시레이트라고도 하고 뭐 약간 이런 말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저는 이때까지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뭐 난이도는 난이도인가 보다 뭐 그랬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타겟 비트는 결국엔 블록헤드 상한값을 의미한다. 사실은 저는 이거랑 디피컬티랑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타겟 비트는 말한 것처럼 이렇게 블럭을 해시화 했을 때 그 값보다 더 낮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시하는 타겟 비트를 이야기하고 즉 빨간색으로 해시 헤더의 해시 값은 이 타겟 비트보다 작아야 된다. 사실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타겟 비트는 아까 전에 n 비트도 4바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4바이트에 어떻게 그런 숫자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n 비트가 바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바이트는 바이트에 제가 이 교재를 한번 내가 수정을 했는데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안 시켰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막 추가로 설명을 더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네. 예, 어쨌든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넌스하고 타켓 그렇죠.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사실은 이게 지수고요. 해야 되는 거죠. 타겟 비트 이게 개수입니다.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타겟 비트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개수는 이렇게 있고 곱하기 2의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한참 봤는데 실제로 타겟 비트가 지금 0x17, 45, F6, 53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17은 결국에는 바이트의 길이 지수라고 그랬죠. 지수여서 17이고 그 다음에 45, FB, 53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45, FB, 53이 들어가고 이건 3바이트잖아요. 3바이트니까 실제로 아까 전에 4바이트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아닌가? 23바이트. 4바이트 그렇죠. 타켓 비트. 4바이트죠. 앞에 게 개수고 뒤에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총 이게 그러니까 최대 길이가 이게 바이트가 총 17개. 이게 쭉 지수가 17개인데 그 중에서 이게 곱하기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게 지금 3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3을 뺍니다. 여기다. 17 빼기 3 그죠? 곱하기 8하는 거는 바이트를 비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에 승해서 이 값을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엔 0x1745fb53이 결국엔 0x45fb53 00000이 17개에서 3개 빼면 몇 개죠? 14개인가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겟 비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4바이트 안에 이렇게 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디피컬티는 사토시가 생성한 최초 블록의 난이도에 비해 현재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측정한 척도입니다.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네시스 블럭에 보면은 그 제시한 비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드코딩 됐지만 이 제네시스 블럭에 보면 제시한 n 비트가 1D00FFFF랍니다. 이거를 현재의 난이도를 나누면 이게 디피컬티래요. 그래서 디피컬티가 지금 이만큼 나오는데 결국엔 이 소리는 뭐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배 정도 어려졌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죠. 4조 배 정도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진 거죠. 여기 있네요. 4에 4 곱하기 10의 12승배 정도 어려졌답니다. 4조 배.
그래서 근데 이 타겟 비트가 우리가 생각한 넌스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넌스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넌스랑 약간 의미가 틀려요. 넌스는 이 타겟 비트보다 작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넌스는 정답에 가깝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제가 아까 질문한데 또 재밌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게 보시면 리타겟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마이너가 제시하고 플로드가 검증하는 방식이랍니다. 이 n비트는 사실은 어디 중앙화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n비트랑 뭐 이렇게 디피컬티 뭐 보여주는 건데요. 이 코드가 보시면 결과만 보면 그냥 타겟 비트 얼마고 뭐 밸류 얼마고 뭐 디피컬티 얼마고 구하는 거거든요. 코드 보면 뭐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결국에는 뭐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것만 보고도 사실은 이게 약간 비트 연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트의 오른쪽으로 24번 한다는 건 결국에 여기 써있죠. 1바이트의 지수를 이거 사실 영어로 어떻게 읽을지 몰라서 지수를 추출한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전에 4바이트가 제시된다고 했잖아요. n비트가. 그럼 아까 4바이트면 3바이트를 없애버리는 그렇죠. n비트가 4바이트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32비트인데요. 이 중에 24개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24비트를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시프트 시킨다는 건 결국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32비트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8비트만 이렇게 0, 뭐 이렇게 1 뭐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4개만 앞에 있는 8개만 취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 바이트만 가져온다는 거고 또 한 바이트에 이거 개수를 추출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29개의 비트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면은 앞에 0, 0, 0, 0이 8개고 그 다음에 다 11이에요. 다 이렇게 24개가 1이면은 아마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end에서 이 값에 있는 것들만 쫙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end 연산에서. 프레프가 아니라 CF예요. 응? 7F,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7F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까 타겟 밸류 계산하는 거는 앞에 있었고요. 그 공식대로 바꾸면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까 리타겟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거는 잘 몰랐었던 내용이긴 한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겟 비트는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블록 생성 시간은 비트코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평균 10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을 하는데 이 타겟 비트는 그러니까 코드상에 들어 있어요. 2016 블럭마다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분마다 블럭이 생성된다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입니다. 2주 동안 10분마다 2주 동안 딱 생성이 되면 2016개의 블럭이 딱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뭐 최종 블럭 생성 시간과 뭐 2016개 이전 블럭 생성 시간을 측정하면 뭐 생성된 평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은 예제를 보면 좀 더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예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520128 이게 결국에는 2016 블럭의 배수거든요. 그 다음에 쭉 왔을 때 얘 배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전 배수는 이건가요? 518112가 이전 블럭의 배수.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 예. 지금 이게 현재 마지막 라스트 블럭인데 라스트 블럭이 2016 블럭의 배수입니다. 51812도 배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16개 블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타임스탬프 타임이 여기 있죠. 이거죠. 이쪽에 이 타임과 이 만들어지기 바로 이전 거 타임을 찾아보면 실제로 토탈 타임이 이만큼이 걸렸답니다. 그럼 이거를 나누기 그럼 이게 9.55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나누기 2016 하면 실제로 한 블럭당 몇 초가 걸렸는지 계산이 나오죠. 이게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115 여기 1154642 이만큼이 걸렸는데 여기서 2주 단위 2주의 초 단위를 계산하면 이 딱 나와서 사실은 이 걸린 시간이랑 이 2주 동안 걸린 초 단위가 다 동일해야 되거든요.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볼까요? 아까 9. 몇 0.95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0.95 정도 나올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해야 되겠네. 뭐요? 그러면 실제로 0.95가 나왔다는 거는 블록 생성이 빠르게 됐다는 거거든요. 더 빠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드 타겟에서 곱하면 작은 숫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n비트는 제시되는 값은 더 낮은 값이 돼서 난이도가 더 어려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49500T였는데 1745 더 작아졌죠. 값이. 아마 0.95 정도 작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값이 계속 제시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뒤에 나오나? 잠깐만요. 안 나오네. 재밌는 건 이 0.95 비중만큼 작아진 이 값을 누가 제시하냐면 마이너가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채굴을 하면서 최후 실제로- 성공한 마이너. 아니죠. 그건 채한 게 아니죠. 왜냐면 어떤 마이너? 이전까지 520127 블럭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520128 블럭을 만들고 싶은 마이너가 사실은 트랜잭션들을 딱 모으고 그 다음에 2016의 배수잖아요. 배수니까 n비트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이런 시간을 찾아가지고 시간으로 사실은 이 새로운 n비트를 구해내고 그 구해낸 거를 함께 값을 찾아가지고 그 블럭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노플로드에서는 현재 지금 2016의 배수니까 이전에 있던 게 플로드도 알잖아요. 난이도가 몇인지 새롭게 제시해야 되는 난이도가 몇인지 그걸 검증만 하는 거죠. 제시는 마이너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드가 검증하는 그게 리타겟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그 마이너가 제시할 때 본인이 빨리 마이닝 해야 되니까 난이도를 확 높이거나 이런 거 못 하겠네요. 그렇죠. 안 되죠. 딱 그죠. 선에서 플로드가 검증을 다 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된 n비트를 제시하면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다 거절당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해시 난이도 리타겟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518112 돼 있고 518117 한 거 그냥 찾아서 이렇게 걸린 시간 얼마 걸렸고 평균 얼마고 이전 건 얼마고 새로운 건 이거다라고 계산하는 거여서 앞에서 계산한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채굴인데 이 머클트리 루트 채굴이 아니라 머클트리 루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머클트리 루트는 이거는 이제 세그윗이 적용된 원래실 경우에 노드일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보시면 트랜잭션 tx와 위트니스 w들의 해시 펑션 더블 해시를 한답니다. 를 요약한 거랍니다. 요약했다는 건 결국엔 이렇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현재 휘트니스에 있는 시그니처들을 모두 다 일렬로 쫙 세워놓고 이거에 그 시그니처들의 해시 값들을 쫙 세워놓고 이것들을 다시 해시하고 아니네요.
지금 W라고 쓴 거 보니까 해시된 값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이닝된 값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을 두 개를 합쳐서 해시를 했다는 건가? 그런 거. 저 왜냐면 W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TX도 마찬가지인데? 네, 맞죠? 네, 맞아요. 트랜스가 딱 해시돼서 왜 만든? 아 여기 H 돼 있군요 여기는. H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H가 어차피 지금 시그니처 자체가 어제 뭐 해시처럼 이렇게 값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두 개로 다시 해시 만들고 쭉 올라가고 트랜지션의 첫 번째 코인베이스 그 블럭의 첫 번째 트랜지션 코인베이스 트랜지션에 포함을 시킨 값을 또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머클 루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네, 보시면 이거 홀수계이면 복사 안 돼요. 옆에 있는 걸. 똑같은 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짝수기로 짝수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뭘 하기 위하냐면 tx나 이 w 값들이 일부라도 변경이 되면 머클트리 루트는 완전히 다른 값으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넌스와 엑스트라 넌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재밌는 거를 봤는데 예, 재밌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그래서 아까 논스 얘기한 이유가 항상 그 디피컬티하고 아니 타겟 엠비트하고 논스가 두 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이더리움의 넌스는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일 이건 네, 비트코인이야. 예,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근데 재밌는 건 넌스 값은 약 42억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넌스 값 4바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약 42억 개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넌스 값을 변경하면서 아까 전에 타겟 비트 n비트였었죠. n비트보다 그러니까 n비트에 제시하고 있는 값보다 더 작은 값으로 만드는 것. 그 작은 값을 찾은 걸 논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넌스 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넌스 값은 그냥 일반적으로 1부터 변경시키는 42억까지 변경시킬 수 있는 변경시키는 고정값이 아니라. 예, 채굴자가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값인데 중요한 건 1초예요. 문제는 42억 개인데 여기 42억 번 수행하는 시간이 1초 미만이랍니다. 지금은 해시파워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시파워로 1초면 넌스 값을 연못 다 쓰는 거예요. 짝짝짝. 그렇게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블럭이 1초에 한 번씩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난이도가 높아져서 넌스 값에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높아요. 넌스 값의 범위를 전부 뒤져도 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10분에 한 번씩이잖아요.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지금 42억 개를 1초에 한 번씩 만들 수 있다면 넌스 값을 42억 개 다 쓸 수도 있대요. 그럼 발생할 수도 있음이 아니라 거의 발생합니다. 그렇죠? 거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다른 값을 변경해야만 함. 거죠. 변경할 수 있는 다른 값이 이제 가장 큰 게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타임스탬프는 플로드 블록 타임스탬프가 2시간 이내임을 체크한대요. 그 타임스탬프랑 실제로 블록이 생성된 값이랑 2시간 이내 값을 체크한다고 하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타임스탬프를 현재까지 딱 만들어서 했는데 없어. 그럼 타임스탬프를 하나를 줄여. 그 다음에 또다시 쫙 했는데 없어. 그럼 타임스탬프가 1초에 하나씩 계속 줄은 거죠. 그런데도 이게 2시간 이내에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블럭이. 왜냐면 플로드에서는 타임스탬프를 현재 시간보다 2시간 이전까지만 체크한다니까. 2시간 이내임을 체크하니까 이제는 이게 값을 찾을 수 없는데 재밌는 건 코인베이스 TX에 보시면 인풋 값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의 TX의 인풋,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인풋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럭에 코인베이스 인풋에 사토시가 기록한 스크립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코인베이스 TX에는. 그래서 실제로 코인베이스 TX를 이렇게 이거죠. 이런 값이거든요. 이런 값이 임의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엑스트라 넌스입니다. 그러니까 넌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채굴자가 마음대로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 넌스 앞에 있는 헤드에 있는 이 넌스 값은 사실은 괜찮은데 그 넌스 값이 범위가 좁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엑스트라 넌스 값을 이용해서 뭔가 다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엑스트라 논스값을 이용해서 다시 채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엑스트라 넌스 값을 그러니까 이 넌스 값이 범위가 42억 개인데 그 범위도 적어가지고 이 범위로 그 MBQ보다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넌스를 0부터 마지막까지 42억 개까지 다 쓰더라도 사실은 MBT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타겟 값보다 작은 값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해시를.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조금씩 변경하면 전체적인 또 해시 값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타임스탬프를 변경했는데 문제는 풀로드에서 2시간 이내에 마이닝 된 것만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 타임스탬프를 변경하면서 계속 1초씩 줄여가면서 계속 만들었는데 2시간 이내까지 2시간 이내면 사실은 3,600개잖아요. 아닌가요? 더 많은 것 같은데 1초씩. 60분. 그런가요? 90조. 그죠? 7,200개죠. 7,200개를 다 해도 못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2시간 이내니까. 그러면 이 엑스트라 넌스 값을 또 바꿔서 전체적인 해시 값을 다시 또 바꾸는 거죠. 저희 질문이 뭐냐면 엑스트라 논스에 보면 저희 문자열이 들어갔잖아요. 예. 문자열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인지가. 그 TX를 만들 때 이런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인풋이 없잖아요. TX에서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는데 코인베이스는 인풋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풋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다 그냥 텍스트를 집어넣을 때. 그렇죠. 약간 그걸 인풋에다.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 걸 논스 값을 계산한다는 걸 들어가. 그래서 이 인풋 TX에다가 코인베이스 TX 인풋에다가 내가 특정한 값을 써버리면 실제로 모든 헤더에 대한 그 또 해시값이 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타겟 만든 거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까지 사용해서. 이것까지 사용해서 왜냐면 이거까지 사용했어요? 예. 이거 문자열까지 사용했어요? 예. 왜냐면 넌스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넌스 값과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기본적으로 변경해서 하는 넌스 것도 안 된다고. 제가 그럼 헷갈린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논스 값 쓴 거는 그냥 그 숫자로 쓰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자를 숫자로 대응해서? 근데 이거는 좀 텍스트 값인데 어떻게 비교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넌스 값을 집어넣고 헤더에다가 넌스 값을 하나 새로 기록하고 해시를 하면 헤더 해시하면 사실은 해시 값이 전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넌스 값을 계속 바꾸는 거죠. 문제는 저기 있는 저거 넌스 값을 변경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안 많대요. 나오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헤더에서 타임스탬프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타임스탬프를 변경하고 해시하면 또 다시 이제 타임스탬프 하나 변경하고 넌스 값을 0부터 쫙 변경하면 되겠죠. 7,200번 돌리고. 네, 그런데도 안 나와. 그럼 또 돌리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TX에다가 인풋 TX 코인베이스 TX에다가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그럼 또 머클 루트가 다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서 하려면은 여기 이겁니다. 이 머클트리 루트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저런데도 바꾸면. 저렇게 누판서 안 돼? 저것도 안 되면 저 안에 있는 텍스트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스트링도 계속 바꿔오면 또 할.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 엑스트라 넌스라고 하는 게 이 추가적인 값들을 또 바꿔가면서 계속 값을 어떻게 찾는 보면 거죠. 앞에 뒤에 그 문자열 앞에 있는 약간 그 깨진 코드, 헥사 코드들이 그럴 거 계속 바꿔가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굴 하는데 보면은 마이닝 풀에서 채굴 하는데 보면 자기 텍스트 쓰고 뒤에는 약간 계속 값을 바꾸면서 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냅니다. 에너지 소모 조절이. 그래서 이게 또 뒤에 가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마이닝 절차인데 이 내용을 이걸 한번 보시죠. 마이닝 절차를 이거 설명하는 것도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아직 지금 몇 페이지 가져나왔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해야 되는데요. 12페이지.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이 했네요. 이제 마이닝 절차는 저는 이 순서대로 보고 이거 정말 작성하신 분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스타트 마이닝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 마이닝을 하면 실제로 새로운 TX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닝 풀에서 사실 TX들을 쫙 가져오겠죠. 그리고 거기다 검증을 하겠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절차도 사실은 꽤 많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한 블럭에 그렇죠. 한 블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TX를 넣을 때 얼마나 많은 나의 수수료가 떨어질 수 있는지를 계산해 가면서 되게 요령껏 사실은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마이닝의 되게 큰 기술이고요. 이렇게 수집된 TX의 수수료를 계산하고 코인베이스 트랜지션을 생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나한테 뭐 이렇게 지금 12.5개씩 떨어지니까 12.5개 된다라고 TX를 쓰고, 그러니까 마이너가 직접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제시해주지 않아요. 약간 인풋에는 아까 엑스트라 넌스 값을 좀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 트랜지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TX와 데이터로 블럭을 만듭니다. 그리고 블럭을 만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트랜지션들의 리스트와 그 사이닝 값들, 그러니까 위트니스의 값들을 모아서 이렇게 바디를 구성하고요. 이 바디를 토대로 머클 루트를 만듭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TX들을 쫙 해시를 하고 W 값도 해시해서 머클 루트를 만들고,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리타겟이 필요. 아까 2016 블럭의 배수이냐를 검색해서 배수면 MBT를 새로 계산하고, 아니면 이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쭉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넌스는 이제 0으로 이제 제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0으로 하고 지금 앞에서 만든 값을 토대로 블록 헤더를 생성을 하고 해시를 계산하고, 아까 전에 n비트는 사실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아까 전에 n비트를 통해서 값을 새로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 n비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값보다 해시가 작으면 최고 성공입니다. 성공이고, 틀리면 넌스를 하나하나 플러스 하는 거죠. 그래서 넌스가 맥스면 맥스가 뭐냐면 아까 전에 4바이트니까 FFFFFFF냐를 검색해서 맞다 그러면 이제는 엑스트라 넌스 또는 여기 안 나오는 타임 스탬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이게 또는 타임 스탬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라인이 마이닝 풀에서 해준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그 줄리 자체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헤더를 생성하는 거랑 동일해요. 헤더를 다시 생성하면 다른 헤더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넌스를 여기로 제로 했죠. 어쨌든 이게 헤더를 결국에는 이 소리는 헤더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래서 해시값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고, 계속해서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찾았다 그러면 쭉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블록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을 하는 것도 또 복잡해요. 여기 이기냐 지냐 이게 뜻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욕심에 블록에 1.8메가 정도에 꽉꽉 채워가지고 딱 보냈어. 근데 동시에 나랑 똑같이 만든 놈인데 걔는 1메가에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1메가에 만든 애들이 더 짝짝짝 전파가 잘 돼. 착착착 전파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블록이 질 수 있어요. 지면 사실은 그럼 나는 힘들게 했는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냐? 그러면 이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고 다시 쭉 갑니다. 재밌는 건 여기 또 있어요.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 블록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가 막 다음 블록을 막 만들고 있는데 이미 누가 블록을 만들어서 넣었어. 그럼 이거 다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세팅. 그러면 이게 여기서 블록 수신을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블록 넘버가 이미 만들어서 배포가 되면 그럼 난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리스타트 시그널 줘서 다시 여기 새로운 TX 수집 검증을 다시 합니다. 약간 이런 작업들이 복합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이너들이 매우 힘든 작업들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보시면 이거 주원 헤더 정보를 뭐 넌스값 변경하면서 뭐 아까 말로 했던 내용을 지금 코드로 만든 건데요. 잠깐 보시면 실제로 앞에서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이게 n비트가 있고, 이 n비트보다 더 작은 해시 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넌스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넌스 값을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결국에는 이 넌스 값을 0부터 해서 1부터 쭉 계속 더하기 하면서 이 넌스 값을 찾아내는 것, 파운드 되면 이게 딱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작은 값이 나오죠, 헤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10만 회를 했는데 1.22초가 걸렸대요. 생각보다 이거는 그 CPU인데 되게 빠른가 봐. 이게 i7으로 했다고 어디 바로 나왔던 것 밑에 같은데. 아까 그게 결과 1.22 i7으로 했는데 한 10만 1.2 이랬는데 그럼 이게 그럼 해시 파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결국엔 초당 몇 개 해시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거든요. 1, 10, 100, 1000만, 84,000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PC는 i7 하나로. 그러니까 좀 크게 하면 뭐 진짜 42억 개 정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마이닝 풀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형 마이닝 풀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제가 좀 잘못 오해했던 부분도 있어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뒤쪽에 있어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졸립죠. 죄송합니다. 재밌는데? 그리고 이 해시파워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앞에 있는 부분은 뭐 기술적 그냥 현재 이러고 있다. 뭐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들이 먼저 찾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열심히. 그리고 점점 GPU를 점점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SH 해시 전용 반도체 소자인 FPGA 등장하다가 이제는 IC이라고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이 칩이 되면서 사실은 해시파워가 훨씬 세졌대요.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드웨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해시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해시파워가 확 늘었고 해시파워가 크게 증가했고 해시 난이도는 아까 전에 그 어려운 정도가 결국에는 그 아까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에서 제시하는 N비트보다 얼마나 더 수가 작아졌는지 그걸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초당 1초에 몇 개 해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해시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막 뭐 있네요. 해시파워가 작은 거는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550만 개. 메가이시예요 다니까. 아 진짜? 네. 대박. 공세기 더 붙여야겠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이러니 이것도 그래요. 더블 해시래요.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쭉 보는데 이게 해시파워랑 디피컬티인데 최근 9개월간인 게 이게 몇 월이냐면 올 중반 정도에 4월, 5월 정도에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디피컬티는 자동으로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튀겠죠.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랑 녹색이 이제 해시파워인데 2016이면 녹색이네요. 녹색이 2016이고 해시레이트가 디피컬티가 빨간색인데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동시에 이 빨간색 아까 N비트 디피컬티는 이렇게 2주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것도 뭐 그냥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증가 추세다 점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건데요. 자, 이사는 불과 1초 만에 블럭이 생성된 경우를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넌스 값을 한 번에 딱 했는데 1초 만에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보시면 타임스탬프가 29구 30입니다. 30이에요. 그리고 릴레이 된 곳이 마이닝 풀이 사실 다른 마이닝 풀이에요. 그리고 거래수가 794, 1910인데 이 높이 블럭 하이트는 521463인데 여기는 521464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블럭이 서로 틀린데 블럭의 하이트가 틀린데 이게 지금 아니죠. 1초 만에 하이트가 그냥 그거예요. 순서. 그렇죠, 순서죠. 네, 근데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둘 간에 같은 TX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1초 만에 이미 그 운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운도 있고 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시파워가 대단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막 뭐 이런 거거든요. 해시파워가 아까 전에 1초에 42억 개씩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초 만에 쫙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노드가 다 승인하고 막 배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같은 경우는 엄청 두 개의 마이닝 풀이 형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손 안 와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블럭을 만들면 이거를 전파해야 되잖아요. 블럭 다 만들었으면 전파를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얘네가 지금 만들어 전파를 했는데 전파를 얘네가 받자마자 바로 TX를 계산해서 B를 계산한 다음에 짠 해가지고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임스탬프는 이제 인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1초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그 왼쪽에 블록체인으로 다 엮여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는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트가 네? 등록이 된 케이스니까. 된 케이스, 이걸로- 된 거예요,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인 거. 그렇죠. 특이로 된 거죠. 그러니까 1초만 어떻게 우선 이게 타임스탬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서 그러긴 한데 둘이 짜오신 것 같아. 자, 9시 46분이네요. 빨리 하면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자, 최초에는 50개 BTC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4년마다, 그러니까 코드에 보면은 이렇게 기간은 안 나와요. 모두가 이렇게 블럭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만 블럭 단위로 절반씩 줄게 돼 있어요. 약 4년마다 결국에는 그 10분의 블럭 하나 생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약 4년인데 4년마다 25, 10 이렇게 갑니다. 현재는 한 125 정도, 112.5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따지면 얘가 2009년에 50개니까 2013년에 25개고 2017년에 12.5고 현재고 그 다음에 2021년에 6.5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제가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말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거래가 증가하면 거래 수수료가 피가 증가해서 뭐 마이닝이 총 보상은 유지될 수도 있음인데 정말 수도 있음입니다. 아니면 쫄딱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 말하면 비교하는 게 이제 달러는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그러고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행량이 점점점 이렇게 달러는 계속 더 찍어내는데 비트코인은 점점점 더 덜 찍어내니까 그런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들이라서 뭐 어느 게 맞다. 점점 화폐의 가치를 뭐 이게 총 발행 비율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개인 키를 분실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더 이상 출금할 수 없거나 그렇게 돼서 점점 더 디플레이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고 2017년 중반까지 하장된 비트코인은 약 M이면은 400만 개 정도 얘기하는 거죠. 400만 개가 죽었다고 됐습니다. 400만 개면 추정. 500만 계산하면 얼마? 해볼까요 한번? 아니, 심심한데? 졸린데?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발행량 확인하는 건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절반씩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 1년에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줄인다.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아까 미국 달러는 뭐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그러고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비트코인 정보의 특성을 사이퍼펑크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게 점점 그 유통량이 줄어듦으로써 그 코인 자체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용어를 쓴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채굴량이 줄면 마이너들이 일을 안 하면 사실 비트코인이 트랜지션이 점점 더 느려지는 거고 그러면 뭐 조정되겠지만 좀 뭔가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사실 우리가 보면 인플레이션 화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미국 달러가 양적 완화하고 나서 사실 그 발행량이 증가하긴 했는데 시적으로 가치가 줄어들진 않아갖고 그렇죠, 되게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여갖고 그게 그래서 폭탄을 안고 다닌다고 폭탄 돌리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미국 달러 발행량은 뭐 금융위기 다음에 이렇게 뭐 증가했다. 비트코인 발행량은 이렇게 올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2018년이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됐습니다. 증가율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이제 얼마 남았죠? 7장 남았는데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피랑 최적의 블록 크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결국에는 속도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 경쟁이죠. 그런데 이제 속도 경쟁이 TX들을 쫙 수집을 하는데 그 블록 하나당 TX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가 수수료가 많은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거는 TX가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어떤 건 TX가 짧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TX의 바이트당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고 그거에 따라서 그 바이트당 수수료가 높은 TX부터 가져오는데 이 전략이 먼저 이제 이렇게 피가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약간 피가 많은 것들을 먼저 막 쫙 채워놓고 이제 특정한 부분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작은 것들이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1.8메가 정도 세그위치 적용하면 1.8메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모두 다 TX를 태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전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전파 속도가 얼마인지를 다시 마이너들이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전파 속도만큼만 TX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가 큰 거부터 해서 점점 작은 거로 짝짝짝 가져오겠죠. 약간 그런 2.8메가를 꽉 차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겠네요. 아마도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보면은 블로그에 보면 보통 이론적으로 보통 4,000개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3,000개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눈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마이너들은 속도 경쟁, 유저들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웨이팅 타임이 짧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적으면은 사실 마이너들이 채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마이너들 간에 약간 또 경쟁이 또 있어요. 그런 경쟁도 있고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 유저 간의 경쟁은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은 이게 내시 이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위키리스트에 찾아보니까 약간 그렇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이득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뭔가 균형이 계속 맞아진다? 약간 이런 게임 이론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딱 안정화되면 사실은 블럭 사이즈의 제한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블럭 사이즈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가요? 마이너들끼리의 경쟁도 사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블럭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값을 알아내고 회식값을 알아내고 만들어진 블럭을 전파시키는 그런 또 경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내에서의 그들끼리 또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균형을 만드는 되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TX를 선택할 때는 바이트당 수수료로 계산을 해서 보통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피가 최적의 블록 크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 점점 이렇게 뭔가 TX들이 많아질수록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크 비용은 커지고 누적 수수료는 점점 작아지는데 이 사이에서 가장 이 둘 간의 먼 거리가 사실은 최적의 블록 사이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래요. TX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렇게 누적 수수료는 작아지고 리스크는 커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최적의 이상적인 시장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리스크가 계속 TX가 많을수록 리스크가 없어져. 그러면
블록 크기를 계속해서 크게 생성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점점 TX를 많이 모아서 그러면 한 번에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 TX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멤풀에 한 10,000개 정도 있는데 10,000개 한 번에 다 때려 박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임자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마이너끼리의 그 경쟁이 없어지면 채용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펌 나는 데까지 트레이스에 전동될 때까지 시간이 그렇죠, 오래 그렇죠, 걸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블록 사이즈는 그 마이너들끼리의 속도 경쟁, 그러니까 전파 경쟁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가 사실은 또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초 만에 사실은 뭔가 답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면 매우 클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이. 그것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안 좋은 시장들인데 이건 무조건 크게 할 거다. 이거는 누구도 이건 채굴 안 하려고 할 거다. 리스크가 너무 크면 TX를 그러니까 TX가 없는 블록을 만들겠죠. TX 있는 블록을 만드는 건 TX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TX 없는 블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냥 계속. 지금도 사실은 블록 하나 만드는 게 수수료 받는 것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렇죠, 훨씬 크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하나 집어넣고 블록 만들어서 그냥 됐다. 근데 그렇게 전파해서 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금 1,000개, 몇천 개를 넣고 만들어서 하는 전파할 때 그 이득이 더 큰 거죠, 이게. 근데 말한 것처럼 이게 TX를 하나 넣나, 다 안 넣나, 이게 이득이 별로 필요 없다면 사실 누구도 이걸 안 하겠죠. 짠 걸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이런 곡선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게 최적이 되려면 트레이션 하나만 넣어서 계속 블록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해시 파워도 없는 사람은 그냥 아니, 트랜지션 하나 집어넣고 TX가 10개 있든 100개 있든 사실은 해시파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머클루트만 만들어서 머클루트가 헤더에 들어있고 헤더만 해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0개 들어있건 100개 들어있던 그걸 해시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트랜잭션 뽑아내는 거는 시간에 큰 영향이 안 미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서 전파할 때 속도의 문제죠. 전에 보면 이렇게 mem풀에서 뽑아내는 게 그 딱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미리 골라내서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또 블럭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 또 다 빼야 되고 막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미리 그 꼭 뭐 이렇게 블록이 딱 생성이 되고 나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그거는 뭐 사실 자세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얘네들이 더 빨리 하려고 또 뭔가 수주를 벌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1초 만에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어차피 MBT 값은 10분에 한 번씩만 바뀌는 거잖아요. 디피컬티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바뀌니까. 예. 그래서 미리 가끔 이렇게 바꾸는 앞지기 가격이 폭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텐션이 막 엄청 일어나면 마이너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되게 네트워크가 멈춰버린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2주 동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블럭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블럭의 TX들을 순서대로 쫙 뽑은 건데요. 이게 블럭의 이제 순서거든요. TX 넘버인데 TX 넘버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처음에 트랜지션 피가 높은 것부터 해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마이너는 최적의 블럭 사이즈다라고 했으니까 이 최적의 블럭 사이즈까지 TX들에 대한 수수료를 높은 대로 쫙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마이닝 솔로 마이닝이랑 풀 마이닝인데요. 마이닝 풀인데 저는 사실은 마이닝 풀은 그냥 사람들한테 넌스 값을 제시하고 그냥 너는 0부터 뭐 1억까지 해. 너는 뭐 1억 1부터 2억까지 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재밌는 건 그러니까 마이너 풀이라는 거는 어쨌든 관리는 내가 하고 너희들이 CPU 자원들을 너희들 거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별 마이너들한테 블록 헤더와 비트코인 디피컬티보다 쉬운 수준의 디피컬티를 제공한답니다. 쉬운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비트가 사실은 그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비트코인에는 100이다. 100보다 낮은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이너들한테 줄 때는 1000을 주는 거죠. 그리고 1000보다 낮은 값을 쫙 얘네들이 만들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0보다 낮은 값을 준 와중에 한 번 100보다 작은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여기 보시면 공원도에 따라 보상하는데 내가 마이너들한테 1000을 줬는데 1000을 A, B, C한테 줬는데 A는 2000번을 줬고 B는 5000번을 줬고 C는 3000번을 제시했다면
20%, 50%, 30%를 보상을 하는 거죠. 그 많이 채굴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디피컬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채굴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보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저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원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쓴 내용은 이래서 네트워크 디피컬트를 통과하는 해답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전송하고 이제 보상을 하는데 그럼 마이너가 특정 마이너가 내가 막 디피컬트를 막 계산해내. 그런데 딱 계산했더니 나왔어요. 내가 정답을 찾았어. 그럼 내가 얘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헤더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TX를 내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보낼 수가 없구나. 진짜 그렇게 돼. 내가 하다가 딱 찾았는데 막 진짜 얼마나 뼈 아플까. 어차피 그 해시 그거만 하는 거지. 그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이 소프트 포크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 소프트 포크 아닙니다. 그냥 블록체인 포크입니다. 말한 것처럼 블록 경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일시적으로 동시에 블록을 동시에 두 개를 같은 높이에 같은 번호의 블록을 딱 두 개 동시에 생성해내면 여기서는 이제 전파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더 높은 더 긴 노드를 가지고 있는 블록 브랜치가 이기게 되는데 그때 이 없어진 블록을 고어 블록이라고 한답니다. 일시적으로 분리되고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마이너가 이렇게 블록을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이 앞에 있는 프리비어스 블록의 뒤에 있는 딱 만들어냈는데 얘는 빨간색이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빨간색은 그래서 서로 간에 빨간색을 점파하고 있습니다. 얘는 점파하고 얘는 파란색을 점파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점파가 됐으면 특정 노드에서는 이거를 내 프리비어스 블록으로 사용해서 다음 블록을 이어갈지 얘를 해서 블록을 이어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노드들이 빨간색 뒤에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은 하나, 두 개 그러면은 이제 파란 거는 버려집니다. 고어 블록이 되고 얘로 계속 이어져 가는 이런 내용이 돼서 일시적 포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전 상태가 평행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아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노드가 생기고 이럴 때까지는 결정이 안 나는 상태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컨펌 개수가 일반적으로 6개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세그윗 된 다음에는 좀 더 적게 하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나왔을 때 그거까지 붙인 상태에서 앞에 거까지 리버트 시킨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 6컨펌은 내가 트랜지션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소스 내에서는 이 코인베이스로 만들어낸 그 코인 그 보상받은 거는 100컨펌이 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좀 더 나오네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채굴자도 기본적으로 더 가능성 있는 체인 뒤에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붙인 블럭이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가능성 있는 더 긴 데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그 더 긴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죠. 쭉쭉쭉.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포크가 일어나도 얘는 리젝트돼서 여기 있는 TX도 전부 다 죽게 되고요. 이쪽으로 쭉 타서 토크가 일어났어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뭐 10개, 20개씩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6개 정도고 그리고 코드상에서는 100개 정도로 막아놨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럭의 뎁스를 컨퍼메이션이라고 컨펌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블럭이 몇 개 생성됐냐라는 거고 여기 6블럭이라고 돼 있는데 이전에 세그윗 전에는 6블럭을 이게 많은데 이후에는 6블럭이 아니라 2블럭에도 투컨펌에도 사실은 됐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그 위시는 세그웨 있는 다음에 이제 거래소들이 또 이제 왜냐하면 거래소 여기 지갑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2컨펌만 놔도 사실은 너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6컨펌이나 6블럭이나 2컨펌이나 이거는
비트코인은 제시하고 있는 100컨펌밖에 안 100컨펌이에요. 100컨펌인데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데서 이제 몇 컨펌을 이제 그걸로 인정할 거냐는 이제 사용하는 데서 지갑이나 월렛 같은 데서 하는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 노드 월렛에서는 비트코인 코어 월렛에서는 6컨펌이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드포크, 소프트포크인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소프트포크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버전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버전업을 했는데 어느 채굴자들은 버전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채굴자는 버전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전업을 하지 않은 애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될 수 있으나 얘는 리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게 95%인가 그럴 거예요. 버전이 전 세계 마이너들의 비트코인 버전이 95% 이상이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버전이 됐을 때 사실 그 기능이 온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소프트포크가 일어났는데 소프트포크가 일어날 때 이런 그 5% 미만에 있는 노드들이 하는 건 다 리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업그레이드 무조건 해야죠. 이형이 되면 안 그러면 내가 만든 게 다 리젝이 되거든요. 5%가 되면 나머지 5%는 그거를 그 프로토콜을 적용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노드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인 거죠. 블럭 자체가 다 거절되는 거죠. 리젝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들을 만들어서 내가 전파시켰는데 리젝 시켜버리는 거죠. 95%가 동의하면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95%는 뭐 기준으로 95%인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노드들에 대한 버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 현재 어떤 게 돌아가는지. 예, 노드들이 그럼 노드들 그래도 버전. 체크하는 게 있나 보죠. 있나요? 기본적으로 커넥션을 맺으면 노드끼리 커넥션 맺으면 버전부터 물어봐요. 너 버전 근데 몇이야? 그건 아는데. 그거는 잘 노드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 노드를 다 연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뭐 한 2-3개 정도 세팅하면 3개 정도 기본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95%가 있다라고 명확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전 세계 몇 개 노드가 돌아갔다는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마스터 노드가 아나? 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시드 노드가 알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프트포크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업그레이드된 데서 블록체인을 만들면은 그 로우 버전에서는 못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못 읽는 거죠. 그리고 로우 버전에서 한 거는 읽는 거고. 리젝 시켜 여기 보면 읽는 거고. 리젝 그렇죠. 그렇게 호환이 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메조리티가 되면은 많이 그러니까 95%가 전체 노드에서 그게 아니고 다른 그냥 마이너들의 95%가 마이너들. 예, 마이너들의 95%가 네. 마이너. 그리고 하드포크는 그냥 영구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분리됐다가 되는 거는 소프트포크고 아예 영구적으로 계속 분리해서 쭉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영구적 분리가 됐죠. 참고로 저 세그윗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얘기하셨는데 예전 버전하고 하위 호환을 하려고 그거에 동시에 그 세그윗 시그니처가 나눈 거하고 아닌 거 예. 동시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것도 이제 95% 되면 옛날 거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버려지겠죠 자연히. 자연스럽게. 이 95%가 사실 코드상에서 뭔가 딱 체크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를 기준으로 95%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거면 코드가 있나?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드포크로 이제 분리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가 이런 경우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전 포크되기 이전 것들은 다 호환이 되지만 그 이후의 거는 사실은 뭐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별도로 이제부터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정도 이게 세그윗 하는 방법이 얘네들은 뭔가 채굴 할 때 뭔가 불리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3회가잖아요. 또 블록 사이즈가 훨씬 키워가지고 훨씬 더 많은 TX들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갔는지 듣기 We fought a war, we survived.
up to the light, and just like winter turned into spring, there's a hope that outlives everything. So believe me when I say I will be strong. There's a fire in my heart, I'm holding on and on. So believe me when I say it's not the end. 'Cause today's a beautiful day to start again. Today we start again. I can't forget what I'll never forget, but I'm so tired of the memory. I just wanna live. So believe when I say I will be strong. There's a fire in